식후화 줄거리. 안나는 하느님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중얼거림과 함께 기차에 몸을 내던진다. 고통 속에 시간은 한참 흐르고 레빈의 형 세르게이는 역에서 세르비아 전쟁의 의용군을 이끌고 출전하는 브론스키를 목격한다. 세르게이는 브론스키를 배웅하는 모친을 만나 안나와 관련된 뒷이야기를 듣는다. 한편 키치는 레빈이 신앙심이 없지만 타인에게 자비롭기 때문에 그대로가 좋다고 느끼고 레빈은 니콜라이 형의 죽음을 통해 죽음보다 삶 자체가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레빈은 나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뇌로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그 후 현실적인 일에서 확고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12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포크로프스코의 마을에 도착했던 그날은 레빈에게 있어선 가장 괴로운 날 중에 하루였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다 어떠한 다른 생활 조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정신을 노동 속에서 이상하게 발휘하는 가장 바쁘기 짝이 없는 농번기였던 것이다. 그 긴장 상태는 만일 그것을 발휘하는 당사자들이 평가할 경우에는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없고 더욱이 그 긴장의 결과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틀림없이 아주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호밀이나 귀리를 베어 다발로 묶어 나른다든지 목초지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묵정밭을 가래로 뒤엎는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겨울을 넘길 밭에 씨앗을 뿌린다든지 하는 일 등은 모두 단순하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모두 솜씨 좋게 해내기 위해서는 이 3, 4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나와서 크바스와 양파와 흑빵을 먹으며 밤은 또 밤대로 곡식 다발을 나른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며 평소에 3갑절이나 더 일을 해야 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은 해마다 전 러시아 국토에서 행해지는 일이었다. 이제까지의 생애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농민들과 함께 보내온 레빈은 언제나 이 농번기가 되면 이 일반 농민에게 공통되는 흥분이 자신에게도 물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 일찍부터 그는 말을 타고 호밀의 첫 번째 씨 뿌리기와 기리 다발을 쟁이는 것을 둘러보러 갔다가 아내와 그 언니가 일어날 시각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번에는 걸어서 농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씨앗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이 설치된 탈곡기를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 레빈은 하루 종일 관리인이나 농민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집에서 아내나 돌리나 그 아이들이나 장인과 얘기를 하면서도 농사와 관련 있는 일에 대한 배려 외에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에 걸려있는 단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현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가? 라는 자신의 의문에 대한 상호관계를 삼라만상 속에서 찾고 있었다. 새로인 초가지붕의 껍질을 갓 벗겨낸 사시나무로 된 도리에 꼭 붙어있는 개암나무 윗가지에는 아직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탈곡장의 선뜻거리는 분위기 속에 서 있는 레빈은 탈곡을 할 때마다 메마르고 맵싸한 냄새가 나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활짝 열어제친 문을 통해 찌는 듯한 더위가 내리쬐고 있는 탈곡장의 풀이며 이제 방금 헛간에서 날라다 놓은 새 짚이며 지저귀면서 지붕 밑으로 날아와 들창가에 앉아 날개를 파닥거리는 대가리가 얼룩덜룩하고 가슴이 허연 제비며 어두컴컴한 먼지투성이인 오두막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 등을 바라보면서 이상야릇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생각했다. 어째서 나는 여기에 우두커니 서서 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저 사람들은 모두 다 악착같이 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저 마티로나 할멈마저 저렇게 정색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 저 할멈은 불이 났을 때 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걸 내가 치료해 주었었지. 그는 탈곡장에 울퉁불퉁한 토방을 까맣게 햇볕에 그을은 맨발로 힘껏 내디디면서 갈키로 곡식을 긁어 모으고 있는 깡마른 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도 노파는 나았지만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저 노파도 흙 속에 파묻혀버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저렇게 민첩하고 따뜻한 손짓으로 이삭을 두드리고 있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스커트를 입은 저 멋쟁이 여자도 역시 언젠가는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저 얼룩덜룩한 거세마도 역시 앞으로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그는 배를 불룩거리고 콧구멍을 크게 벌름거리면서 헉헉거리고 수레를 간신히 끌고 있는 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놈도 역시 땅속에 묻히는 거야. 저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왕겨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셔츠에 찢어진 틈으로 어깨에 허연 살을 드러내고 있는 일꾼 표도루도 결국은 흙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 녀석은 곡식다발을 풀기도 하고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고 여자들을 보고 마구 꾸짖어 대기도 하고 동력바퀴의 벨트를 재빨리 고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단 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흙 속에 묻혀버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째서 그럴까? 그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시간에 얼마만큼이나 탈곡이 되었는지 가늠해보기 위해 시계를 꺼내보았다. 하루의 일거리를 할당하기 위한 근거로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곧 1시간이 되어가는 판인데도 겨우 3다발째에 착수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레비는 곡식을 나르는 일꾼 곁으로 다가가서 기계의 갱음에 못지않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잠시 후에 넣으라고 주의를 주었다. 너무 많이 넣지 않나, 표도르? 이것 봐. 여기에 잔뜩 쌓여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 거야. 구석구석까지 좀 더 고르게 넣으라고. 땀과 먼지 투성이가 돼 검은 얼굴을 하고 있던 표도르는 뭐라고 큰소리로 대답했으나 여전히 레빈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았다. 레빈은 탈곡기 옆으로 다가가서 표도르를 밀어젖히고 자기가 직접 보리를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안 남은 농부들의 점심시간까지 일을 하고 나서 곡식 나르는 일꾼과 함께 오두막을 나와 종자용으로 탈곡장에 쌓여있는 누런 호밀다발 옆에 멈춰서서 그곳에 있는 일꾼들과 이런저런 얘기에 열중해버렸다. 이 일꾼은 먼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레비는 전에 그에게 마을의 토지를 조합의 형태로 빌려주었던 것이나 지금은 그 토지를 여인숙 주인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레비는 일꾼인 표도르와 이 고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그 토지를 그 마을의 부자여 선량한 농민인 플라톤이 빌어쓰지 않을까 하고 물었다. 지대가 비싸서 플라톤에게 빌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레빈 어른. 표도르는 땀에 흠뻑 젖은 품에서 보리 이삭을 집어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키릴로프는 지대를 낼 수 있나? 미추아가 지불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주인 어른? 그는 여인숙 주인을 경멸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 녀석은 쥐어짤 수 있는 데까지 쥐어짜서 빈틈없이 모으고 있는데요. 그 녀석한테 한번 걸리면 기독교 신자라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포카느이치 아저씨는 그는 플라톤 노인을 이렇게 불렀다. 남의 살가죽을 벗기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는 빌려주는 때도 있고 용서해주는 때도 있거든요. 도저히 전부를 거둬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째서 플라톤은 용서해주는 거지? 그야 사람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자기 이익만 차리고 살면서 미추아처럼 자기 뱃속을 살찌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놈도 있고 포카느이치처럼 정직한 아저씨도 있지요. 아저씨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지? 레비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어떻게라니요? 뻔한 일 아닙니까?
정직하게 하느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요컨대 주인 어른도 역시 남을 못살게 구는 일은 안 하시지요. 그렇고 말고. 그럼 이만 헤어지세. 레비는 흥분한 나머지 숨을 헐떡거리며 말하고 나더니 발꿈치를 빙글 돌려 스틱을 들고 급한 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포카느이치가 영혼을 위해 정직하게 하느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한 농부의 말을 듣자 그는 어렴풋이나마 의미 깊은 생각이 때를 지어 지금까지 닫혀 있던 데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면서 그 광희로 그의 눈을 부시게 만들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12. 레비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아직도 그것을 뚜렷하게 포착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는 정신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넓은 길을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그 농부가 한 말은 그의 마음에 전기의 불꽃과도 같은 작용을 일으켜 결코 잠시도 그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는 단편적이고 무력하고 산만해진 수많은 생각들을 이내 변모시켜 한 군데로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생각은 그가 토지의 대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뭔가를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으나 일종의 기쁨을 느끼고서 그 새로운 무엇인가를 손으로 더듬어 찾아보는 것이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신을 위해서? 저 사나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무의미한 말이 또 있을까? 저 사나이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요컨대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들을 매혹시키거나 우리들이 바라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가해한 것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는 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난 그가 한 무의미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어리석고 모호하고 부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저 사나이의 말을 저 사나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이 완전히 이해했다. 이제까지의 생애에서 내가 이해한 그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그것만을 이해하고 그것 한 가지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그런 점에서 의견이 일치해 왔던 것이다. 표도르의 말에 의하면 여인숙 주인인 키릴로프는 자기의 뱃속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치에도 들어맞는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니까 자기의 뱃속을 살찌게 하는 이외의 생활 방식은 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그와 똑같은 사람인 표도르라는 녀석이 자기의 뱃속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진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나는 다만 조그만 암시를 받았을 뿐인데도 곧 그것을 이해해버렸다. 아니, 나나 몇 세기 전에 살았던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농민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고하던 현인들이나 자기의 모호한 말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엇 때문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해 있다. 나도 역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만 한 가지의 확실한,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성을 초월해 있으며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선이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결과로서 보수를 받는다면 역시 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은 원인 결과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아니, 우리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나를 납득시켜 줄 만한 기적을 만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적이 있다. 더구나 그것은 항상 존재해 있으며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기적인데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이보다도 더 커다란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모든 해결을 발견한 것일까? 내 고뇌는 이제 깨끗이 끝나버린 것일까? 레비는 더위도 피로도 잊은 채 오랫동안의 고뇌가 치유되었다는 기분으로 먼지투성이의 가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너무나도 기뻤으므로 도저히 사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는 흥분된 나머지 숨을 죽이고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도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시나무 그늘에 아직 배지 않은 풀 위에 앉았다. 그는 땀이 흐르는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한쪽 팔꿈치를 짚고는 물기 많고 잎이 큰 숲속의 풀 위에 드러누웠다. 그렇다. 이것은 아무쪼록 내 마음속에 확실히 밝혀두고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는 눈앞에 있는 아직 사람이 밟지 않은 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개밀줄기를 기어오르는 도중에 스니치풀의 잎에 앞길이 막힌 푸른 딱정벌레를 발견하고는 그 운동을 관찰하면서 생각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그는 조그만 딱정벌레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스니치풀의 잎을 치워주고 딱정벌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딴 잎사귀를 따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무엇을 발견했다고 이러는 걸까? 이전에 나는 나 자신의 육체 속에도 이 풀이나 딱정벌레의 몸 속에도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우리들 모두의 내부에서는 물론 저 사시나무 속에서도 구름 속에서도 성운 속에서도 진화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진화라고는 하지만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화하는 거지? 무한한 진화와 투쟁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 탐구에 나 자신의 사고력을 최대한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생의 의나 나 자신의 의욕이나 노력의 의의를 계시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 자신의 내적 충동의 의의는 아주 분명해졌으므로 나는 언제나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고 저 농부가 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깜짝 놀람과 동시에 기뻤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새로이 발견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따름이다. 나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있는 그 힘을 이해한 것이다. 나는 허위에서 해방되어 참다운 주인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최근 2년간 느꼈던 사색의 흐름을 다시 한번 충분히 마음속으로 재빨리 더듬어 보았다. 그렇게 하게 된 발단은 사랑하는 형이 불치의 병으로 쓰러진 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떠올랐던 죽음이라는 지극히 명확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앞길에는 고뇌와 죽음과 영원한 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이렇게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인생이 뭔가 악마의 심술궂은 조소라고 생각되지 않는 해석을 발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곤충 자살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생활하고 사색하고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창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도중에 결혼까지 하여 많은 기쁨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의를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행복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훌륭하게 생활해 왔지만 사색이라는 점에서는 불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빨아들인 정신적 진리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사색할 때에는 그러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그에게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육성해준 신앙의 덕택, 바로 그것임이 분명해졌다.
만일 내가 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내 생활에서 주는 기쁨이 되어 있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만일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야수적인 인간을 상상해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사색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 사색은 의문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다. 그 해답을 가져다 준 것은 생활 그 자체였으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고 나 자신의 지식 속에 계시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지식은 내가 그 무엇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결국 내가 어디서나 손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나는 어디서 그것을 손에 넣었던 것일까? 나는 과연 이성에 의해서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에 도달한 것일까? 나는 어린 시절에 곧잘 그런 말을 듣고 기꺼이 그것을 믿곤 했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누가 그것을 발견한 것일까? 이성은 아니다. 이성을 발견한 것은 생존 경쟁이요. 나의 욕망의 만족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을 졸라 죽여버리라고 요구하는 법칙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이성의 결론이다. 남을 사랑하라는 법칙을 이성이 발견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짓이니까. 그렇다. 오만이다.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풀줄기가 꺾어지지 않도록 고심하며 동그랗게 묶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지혜의 오만만이 아니라 지혜의 우둔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기만이다. 다름 아닌 지혜의 기만이다. 아니, 지혜의 속임수다. 그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13. 그리고 레빈의 머릿속에는 요즘 돌리와 그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났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촛불로 산딸기를 굽기도 하고 우유를 분수처럼 입속으로 따라 넣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하는 짓을 목격하고는 레빈이 있는 앞에서 그들이 못쓰게 만들고 있는 물건에는 얼마나 많은 어른들의 노력이 들어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노력은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만일 그들이 컵을 깨뜨린다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차를 마실 물건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또 만일 우유를 엎질러 버린다면 먹을 것이 없어져 그들은 굶어 죽게 된다는 것. 이런 일들을 간곡히 타이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레빈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의 그와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의기소침하고 지루한 듯한 불신의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다만 재미있는 놀이를 못하게 한 데 대해서 기가 죽어 있었을 뿐이고 어머니의 타이르는 말은 한마디도 믿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로서는 그런 말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로서는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물의 전부를 상상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자기들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하고 아이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런 것은 재미도 없고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언제나 똑같은 일뿐이잖아요. 우리들은 조금 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우리들만의 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딸기를 찻잔에 넣고 촛불로 굽거나 저마다 우유를 자기의 입안에 분수처럼 흘려 넣는 것을 생각해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편이 유쾌하고 신기하며 찻잔으로 마시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성에 의해 자연력의 의미나 인생의 의의를 탐구하고 있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나도 그것을 한 것이지만. 레비는 계속, 아니, 철학적인 이론 따위는 모두 다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미묘한 견해로서 우리들이 오랜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을, 아니,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와 똑같은 짓이 아닐까? 어느 철학자의 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리부터 이 인생의 중요한 의의를 저 농부인 표도로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알고 있으면서 다만 괴상한 지적 경로를 통해서 주지의 사실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가령 아이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무엇을 가지게 한다든지 식기를 만들게 한다든지 우유를 짜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은 장난을 할까? 틀림없이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한 신이나 창조주에 관한 한 조각의 관념도 없이 정욕이나 생각이 솟구치는 대로 내팽개쳐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선이란 어떤 것이라는 관념도 도덕적인 악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내던져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못하면 그와 같은 관념 없이 무엇인가를 건설해 보는 것이 좋다. 우리는 단순히 파괴만 할 뿐이지만 그것은 정신적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영락없이 어린애들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나는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저 농부와 공통된 기쁜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어디에서 나는 그것을 가져왔을까? 한 사람의 기독교도로서 하느님이라는 관념 속에서 자라난 나는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정신적 은혜에 의해서 모든 생활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그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살고 있으면서 마치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신을 살려주고 있는 것을 파괴하고 있다. 아니,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의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자마자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애처럼 나는 느닷없이 하느님 쪽으로 얼굴을 돌렸었다. 그리고 장난하다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은 아이들보다도 더 태연히 제멋대로 날뛰려 한 자신의 어린애 같은 시도를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성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알았던 것이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알았던 것이다. 교회라고? 그렇다. 교회다. 레비는 이렇게 되뇌고 아무렇게나 돌아누워 한쪽 팔꿈치를 세워 손으로 얼굴을 개고 저 멀리 강가로 다가오는 가축대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시험해보면서 현재의 마음의 평정을 뒤집어 놓을 염려가 있는 것을 머릿속에 모조리 떠올리면서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가장 기괴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던 교회의 가르침의 몇 가지를 일부러 기억 속에 떠올렸다. 창조란? 나는 존재라는 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일까? 존재에 의해서였는가, 무에 의해서였는가? 그렇다면 악마와 죄는? 나는 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속죄자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교회의 신조 중에는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것, 즉 인간의 유일한 사명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쳐부술 만한 것은 없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교회의 신조에는 욕망 대신에 진리에 봉사한다는 신앙을 적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신조는 단순히 그것에 조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지상에 나타나는 중요한 기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부류의 잡다한 사람들, 즉 현자니, 우자니, 어린아이니, 노인이니, 농민이니, 리보프니, 키치니, 제왕이니 하는 무수한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똑같은 하나의 것을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이해하고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것들을 존중해야 할 영적인 생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었다.
레비는 하늘을 향해 누워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 푸른 하늘이 무한한 공간임은 나도 알고 있다. 하늘은 옛날 사람들이 말했듯이 둥그런 천장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열심히 응시해 보아도 푸르디푸르게 부풀어 오른 둥그런 천장밖에 볼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천체의 무한한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은 푸르고 단단하며 둥그런 천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인간은 무리하게 무한한 공간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둥근 천정을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레비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치고 뭔가 기쁜 듯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신비스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라도 한 듯한 기분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일까?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생각했다. 오 신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치밀어 오르는 흐느낌을 꾹 삼키면서 그리고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눌러 닦으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14. 레비는 앞을 바라보다가 가축의 무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잠시 후 검정말이 끄는 내 집 농사용 마차와 가축의 무리 곁으로 마차를 대고 뭔가 가축을 먹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부의 모습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레바퀴 소리와 살이 잘 찐 말의 콧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므로 무엇 때문에 마부가 자기한테로 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부가 아주 가까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때 비로소 그는 그것을 알아챘다. 마님의 심부름입니다. 형님과 또 한 분의 어른이 오셨습니다. 레비는 마차를 타고 말의 고삐를 잡았다. 레비는 꿈에서 갓 깨어난 것처럼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넓적다리며 고삐가 스치는 목덜미가 온통 땀투성이가 된 살찐 말을 바라보기도 하고 옆에 앉아있던 마부 입안을 둘러보기도 하는 사이에 자신이 형의 내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며 자기가 이내 돌아가지 않아서 틀림없이 아내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는 형과 함께 온 손님은 누구일까 하고 여러모로 상상을 해보았다. 이제는 형이나 아내나 미지의 손님이나 다 같이 이전과는 전혀 딴 사람처럼 여겨졌다. 이제 그에게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딴 것으로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형과의 사이엔 이젠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서먹서먹한 점이 없어질 것이다. 토론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키치와도 결코 싸우지 않게 될 것이고 손님에 대해서도 가령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 하인들에 대해서도 예컨대 이 입안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듯이 콧김을 내뿜고 자꾸 달려가고 싶어하는 명마를 레비는 고삐를 바짝 쥐어당기면서 옆에 앉아있는 입안 쪽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입안은 자기가 할 일을 빼앗기게 되어 손을 어디다 놓아야 좋을지 몰라 쩔쩔매다가 바람에 부풀린 셔츠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레비는 이 사나이와 얘기를 할 적당한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말의 뱃띠를 너무 높이 죄었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잔소리 같은 말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레비는 좀 더 다정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밖에는 아무것도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좀 오른쪽으로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 근방에 그루터기가 있으니까요. 마부는 레빈이 잡고 있던 고삐를 고쳐주면서 말했다. 제발 부탁이네. 그렇게 건드리거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진 말게. 레빈은 마부의 간섭에 버럭 화를 내면서 말대꾸를 했다. 그는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간섭을 받게 되자 화가 났기 때문에 현재의 정신 상태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의 자신을 당장에 일변시킬 것이라는 상상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즉시 깨닫고 슬퍼졌다. 집에서 4분의 1 베르스타쯤 되는 곳에 다다르자 레비는 맞은 쪽에서 달려오는 그리샤와 타냐의 모습을 알아차렸다. 코스차 아저씨,
엄마랑 할아버지랑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께서 이리 오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아이들은 마차에 기어오르면서 말했다. 허허, 누굴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두 손을 이렇게 하고서 말이에요. 하고 말하며 타냐는 마차 속에서 일어나더니 카타바소프의 몸짓을 흉내냈다. 그럼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레비는 타냐의 몸짓으로 누구인지를 상상해내려고 애쓰면서 웃는 얼굴로 물었다. 아, 언짢은 사람만 아니라면 좋겠는데. 레비는 생각했다. 길 모퉁이를 돌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순간 레비는 즉시 밀짚 모자를 쓴 카타바소프를 알아보았다. 그는 타냐가 지금 방금 해보인 것과 아주 똑같이 두 손을 흔들면서 걸어왔다. 카타바소프는 한 번도 철학을 공부해 본 일이 없는 자연과학자들로부터 얻은 관념으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좋아했다. 레비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그와 함께 꽤나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논쟁을 했을 때 카타바소프는 한 번은 틀림없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이 우쭐거린 일이 있었는데 레빈이 그를 본 순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일은 그때의 일이었다. 아니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논쟁을 벌이거나 경솔하게 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하지 않을 테다. 그는 생각했다. 마차에서 내려 형님과 카타바소프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레비는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그 애는 미차를 콜로크 숲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애를 보려는 거겠죠. 어쨌든 집안은 더우니까 그러나 봐요. 돌리가 말했다. 레비는 언제나 아내에게 갓난아기를 숲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불쾌했다. 그 애는 갓난아기를 아는 채 여기저기로 장소를 옮기고 있는 거야. 노공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애에게 갓난아기를 데리고 냉장고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을 정도야. 그 애는 양봉장에 가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도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이죠. 돌리가 말했다. 요즘은 뭘 하고 있니? 코즈니이세프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동생과 나란히 걸으면서 물었다.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있죠. 레빈이 대답했다. 형님이 하시는 일은 잘 돼갑니까? 오래전부터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글쎄, 2주일쯤이나 머물게 될까? 어쨌든 모스크바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순간 형제의 눈이 문득 마주쳤다. 그러자 레비는 평소부터 특히 지금은 강렬하게 형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은, 아니 허심탄회한 관계를 맺고 싶은 염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형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서먹서먹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 그는 코즈니이세프가 기뻐할 만한 화제, 다시 말하면 지금 모스크바의 일이라고 넌지시 암시한 세르비아 전쟁이라든지 슬라브 문제로부터 형의 기분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음직한 화제를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골라내면서 형의 저서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어때요? 형님의 책에 대해서 서평이 나왔습니까? 레비는 물었다. 코즈니이세프는 이 질문에 대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엔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 나 자신부터 이미 누구보다도 잊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는 말했다. 저런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저것 좀 봐요. 금방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지겠는데요. 그는 사시나무의 우둥지에 나타난 비구름을 양산으로 가리키면서 덧붙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레빈이 피하고 싶어 했던, 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차디찬 관계가 단지 이 정도의 대화로 벌써부터 형제 사이에 또다시 생겨나고 있었다. 레빈은 카타바소프 곁으로 걸어갔다. 정말 오길 잘했네. 그는 말했다. 진작부터 오고 싶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실컷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 스펜서는 이제 다 읽었겠지? 아니야. 아직 다 읽지 못했네. 레빈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펜서도 나에겐 필요 없게 되었어. 허허, 그건 또 왜 그렇지? 이거 재밌는 말씀이군. 도대체 왜 그렇다는 건가?
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그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단연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카타바소프의 얼굴에 침착하고 즐거운 듯한 표정이 갑자기 그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다. 그리고 이런 대화로 인해서 자기의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으므로 바로 전에 자기의 결심을 돌이켜 생각해보고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그는 덧붙여 말했다. 양봉장으로 가시려면 이리 오십시오. 이 샛길로 가야 하니까요. 하고 그는 일동을 향해 말했다. 좁은 샛길을 따라 한쪽은 산뜻한 오랑캐꽃으로 뒤덮이고 그 속에 군데군데 암록색 덤불이 높직한 풀숲을 이루어 우거져 있는 아직 베어내지 않은 숲속의 초원으로 나갔을 때 레비는 어린 사시나무가 울창한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있는 벤치와 구루터기에 사람들을 앉게 했다. 이것은 양봉장의 방문자로서 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빵이랑 오리랑 새로 딴 벌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두막 쪽으로 걸어갔다. 레비는 되도록 빠른 동작을 취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점점 더 빈번하게 옆을 스치고 날아가는 벌의 날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길을 따라 오두막에 당도했다. 입구 바로 곁에서 한 마리의 꿀벌이 그의 턱수염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붕붕 소리를 냈으나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놓아 주었다. 어두컴컴한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벽에 나무못에 걸려있는 벌을 막는 망을 내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울타리를 둘러친 양봉장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풀을 베어낸 공터의 한복판에 각기 자기의 역사를 가진 그에게는 친숙한 해묵은 벌집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을 이루어 보리쑥 껍질로 말뚝에 매여 있고 울타리 옆에는 금년에 생긴 새 벌집이 걸려 있었다. 벌집 바깥쪽에서는 놀고 있는 꿀벌들이 한 군데를 빙빙 날아다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여 눈이 어지러웠다. 그 중에서 먹이를 나르거나 또는 먹이를 찾으러 나가는 일벌이 한창 꽃이 만발해 있는 숲속의 보리수와 벌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똑같은 방향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양쪽 귀에는 끊임없이 일에 쫓겨 날쌔게 날아가는 일벌이며 빈둥빈둥 놀면서 나팔이라도 불어대는 듯한 수펄이며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몹시 흥분하여 당장이라도 쏘려고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호위벌 등 별의별 잡다한 벌들이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타리 저쪽에서는 한 노인이 벌통을 동요맬 테를 깎고 있었는데 레빈의 모습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레빈도 노인에게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양봉장의 한가운데로 가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혼자 있게 된 것이 기뻤다. 그것은 그의 기분을 비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현실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마부 이반에게 화를 냈고 형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으며 카타바소프에게 경솔한 말을 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만 순간적인 기분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것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었던가?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재차 그 기분으로 돌아가 뭔가 새롭고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했다. 현실은 그가 발견한 정신적인 평안을 잠깐 동안 흐리게 했을 뿐이고 그것은 완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꿀벌들은 이제 그의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그를 위협하거나 정신을 어지럽게 하여 그의 완전한 육체적 평안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생활상의 갖가지 문제가 마차에 탄 그 순간부터 그를 에워싸고 그에게서 정신적인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그 와중에 휩쓸려 있는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 꿀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력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새로이 그에 의해서 인식된 정신력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15.
저 코스차, 당신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이리 오실 때 도중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아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오이와 벌꿀을 나누어 주고 나서 돌리는 말했다. 브론스키를 만나셨대요. 그 사람은 세르비아로 출정을 했다는군요. 그래요.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자비로 1개 중대의 기병을 인솔하고 갔어요. 하고 카타바소프가 말했다. 아, 참으로 그 사람다운 일이군요. 하고 레비는 말했다. 그건 그렇고 지금도 역시 의용군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는 얼른 코즈니세프를 보고 덧붙였다. 코즈니세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흰 꿀이 들어있는 찻잔에서 꿀투성이가 되어 아직도 살아있는 꿀볼을 날이 둥근 나이프로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다. 정말 한창들 나가고 있어. 어제의 정거장 광경 같은 건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정도였네. 카타바소프는 오이를 베어 먹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허허,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좋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제발 부탁이니 한번 설명 좀 해주게. 그 의용군은 어디로 가는 거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하지? 노공작이 물었다. 분명히 레빈이 없는 동안에 시작된 얘기의 연속인 것 같았다. 터키군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꿀 때문에 까매져서 가날프게 다리를 꼼지락거리고 있는 벌을 구해내어 나이프에서 사시나무의 튼튼한 잎사귀 위로 옮겨주면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터키에 선전포고를 했지? 라고조프나 리지아 백작 부인이 시탈리 부인 등과 함께 했나? 아닙니다. 아무도 선전포고 같은 건 안 했습니다만 모두들 동포의 고통을 동정해서 그들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대답했다. 그러나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원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레비는 장의를 바라보면서 말창견을 했다. 전쟁에 대해서예요. 공자께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스차, 주의하세요. 이건 꿀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을 쏘려고 하고 있어요. 돌리는 장수 말벌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그래요. 그건 꿀벌이 아닙니다. 장수 말벌이에요. 레빈이 말했다. 자, 어디 한번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군. 카타바소프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듯한 어조로 웃으면서 레빈에게 물었다. 어째서 개인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가? 아니, 내 의견은 말이네. 전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동물적인 잔혹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든 특별히 기독교도라고 하진 않겠네만 개전의 책임을 개인으로서는 떠맡을 수 없다는 것이네. 그것은 다만 불가피하게 전쟁에 휘말려버린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또한 한편으로 보면 학문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국가의 정치, 특히 전쟁에 관해서만은 국민은 각자의 개인적 의지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니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카타바소프는 언제 어느 때나 준비되어 있는 반론을 가슴속에 숨기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아니, 그 점이 문제가 되네. 정부가 국민의 의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회가 자기의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거지. 카타바소프는 말했다. 그런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도 분명히 이 반발에는 찬성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카타바소프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고 딴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꺼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경우 선전포고라는 건 문제가 아니야. 오직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교도로서의 감정의 표명이 있을 뿐이야. 피를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는 동포가 사륙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가령 그것이 신앙을 같이 하는 동포가 아니라도 좋아. 단순한 어린이나 부인이나 노인들이 사륙을 당하고 있다면 어떨까? 러시아인은 의분을 느끼고 그 같은 공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날 거야. 글쎄,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알겠니? 내가 길을 걷다가 술주정뱅이가 부인이나 어린아이를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때는 너도 역시 그 술주정뱅이에게 선전포고를 했는지 어떤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대뜸 그 사나이에게 덤벼들어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지.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레빈이 말했다. 아니야, 죽일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 장면을 보면 나도 역시 그 경우에 절박해진 감정에 몸을 내맡기겠죠. 하지만 미리부터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게다가 슬라브 민족의 박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같은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대체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야 물론 너에겐 없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있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민중의 마음속에는 이교의 사라세닌의 멍에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러시아 정교도들에 관한 전설이 살아있으니까 말이야. 민중은 동포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소동을 벌이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건 그랬을지도 모르겠군요. 레비는 딱 자르듯이 말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군요. 나 자신도 민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 말이네, 나 역시도. 노공작이 말창견을 했다. 나는 외국에서 신문을 봤는데 사실 말이지. 불가리아에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러시아인 전체가 이렇게 갑자기 슬라브의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그들에게 대해서 조금도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를스바드의 광천이 좀 지나치게 효과가 나타난 것이나 아닌가 하여 몹시 비관을 했었지. 그런데 여기에 돌아와서 마음을 놓게 되었네. 어쨌든 나 외에도 다만 러시아에 관해서만 흥미를 느끼고 슬라브의 동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인간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레빈만 해도 그렇거든.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건 이 경우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러시아 전국이, 즉 민중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을 땐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야,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구먼. 민중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작은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째서 알지 못할 리가 있겠어요? 그럼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요? 돌리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을 꺼냈다. 저 수건 좀 이리 주세요. 이렇게 그녀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노인을 보고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모두가 그런... 도대체 일요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제가 뭔가를 읽어보라고 해서 그걸 읽어보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에 설교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한숨만 쉬고 있지 않니? 공작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후에 교회에서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1코페이카씩 헌금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민중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을 직감하는 마음은 언제나 민중의 내부에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벌치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군데군데 하얗게 센 턱수염을 기르고 은발이 더부룩한 멋있어 보이는 노인은 벌꿀이 든 단지를 들고서 큰 키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다정하고 점잖게 주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한 알고 싶지도 않은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요. 노인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말에 대해서 의미 있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어디 한번 저 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레비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이봐, 미하일로비치, 자네는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었나? 그는 노인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읽어봤잖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는 기독교도를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우리 같은 놈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드로 니콜라예비치 황제폐하께서 우리들 사정을 살펴주시겠지요. 황제폐하는 뭐든지 잘 보살펴 주십니다. 황제폐하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빵을 더 가져올까요? 도련님한테 더 갖다 줘도 좋겠습니까?
노인은 그리샤가 껍질째 베어먹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돌리에게 말했다. 나는 물어볼 필요도 없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우리는 몇백 몇천이나 되는 사람들의 정의의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러시아의 방방곡곡에서 몰려와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목적을 단적이고도 명료하게 표명하는 것을 보아왔고 지금 당장에도 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없는 돈을 털어서 기부하거나 자기 스스로 전쟁에 나가거나 하여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어. 그럼 이 같은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요컨대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어느 틈에 흥분하기 시작한 레비는 대답했다. 그야 물론 8천만의 민중 속에는 언제든지 그 사회적 지위를 잃고 푸가초프 당이든 히바든 세르비아든 어디든지 뛰쳐나가는 무모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몇백은 물론 몇만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단언하지만 그건 몇백 명뿐도 아니고 무모한 무리도 아닌 민중의 뛰어난 대표자들이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마치 최후의 재산이라도 지키려는 듯한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기부금이란 뭘 말하는 거지? 아니, 이 점에서는 이미 민중 전체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민중이라는 말도 너무 막연해서 말입니다. 레비는 대답했다. 그야 물론 면사무소의 서기라든지 학교의 교사라든지 그리고 농민 중에 1,000명의 한 사람 정도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8,000명은 이 미하일 르이치와 마찬가지로 무슨 일에 관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지 그런 관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대체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6. 토론의 경험이 많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반박하지는 않고 곧 얘기를 다른 분야로 옮겼다. 그렇다. 내가 만일 수학적 방법으로 국민의 정신을 알려고 원한다면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첫째로 우리나라에는 투표하는 제도가 없으며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그곳으론 국민의 의사가 표명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공기 속에 느껴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민중이라는 흐린 바닷속을 흐르고 있는 저류, 아니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저류에 대해서는 나도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겠다만 글쎄 좁은 의미로서는 사회를 잠깐 바라봐. 이전에는 그토록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던 인텔리들이 분리되어 있던 여러 당파가 모두 다 하나로 합류해버리지 않았니? 의견의 차이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아주 똑같은 주장을 내세웠잖아. 누구나 다 자신을 붙잡아 똑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연 발생적인 힘을 직관하고 있는 거야. 정말 신문이라는 신문은 어느 것이나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공작이 말창견을 했다. 그건 과연 그래. 너무나도 지나치게 똑같아서 마치 소나기가 퍼붓기 전에 개구리와도 같아. 그 바람에 아무것도 얻어들을 수가 없는 거지. 개구리인지 개구리가 아닌지. 나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을 변호하고 싶진 않다만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텔리의 세계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라는 거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동생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레빈이 그 말에 대답하려고 하자 노공작이 가로막았다. 그 의견의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딴 말을 할 수가 있어. 공작은 말했다. 예를 들면 내 사위인 스테판 아르카지치 말이지만 아시겠나? 그 사람이 이번에 어떤 합동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뭐라고? 상관없다 돌리야. 이건 조금도 비밀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연봉이 8,000루블이야. 그런데 시험 삼아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 일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어떤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단언할 테니 말이야. 더구나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란 말씀이야. 역시 8,000루블이라는 이익은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아 참, 그렇지.
나는 그에게서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왔었어요. 하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공작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신문의 논조가 일치해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야. 나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여하튼 전쟁이 일어나면 신문의 수입은 갑자기 2배가 되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신문으로서는 국민의 운명이든 뭐든지 그런 것을 계산에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나도 대부분의 신문을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견해시군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공작이 계속했다. 알폰수 카르르가 보불 전쟁 전에 이런 명문을 쓴 일이 있지. 여러분은 전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은 선두의 특별부대에 편입시켜 습격에나 돌격에나 적군의 선두에 서게 합시다. 라고. 아니, 편집인들은 정녕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카타바소프는 잘 알고 있는 편집인들이 이 선발대에 편입되어 있는 장면을 상상하며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나, 당치도 않는 말씀이세요. 도망치는 게 고작이에요. 돌리가 말했다. 다만 방해가 될 뿐이에요. 아니, 달아나면 뒤에서 유탄을 쏘든지 카자우군에게 채찍을 들려주어 망을 보고 있게 하면 되는 거야. 공작이 말했다. 그건 농담이십니다. 죄송합니다만 공장님, 그것은 좋지 못한 농담이시군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나는 그걸 농담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레빈이 말을 시작했으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동생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회의 일원은 각각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따라서 사색을 하는 사람들도 여론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을 통일하여 그것을 완전히 표명하는 것은 신문 잡지의 업적인 동시에 기뻐할 현상입니다. 이것이 20년 전이었다면 우리들도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만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는 동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일어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의 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립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보 전진이며 힘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터키인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레빈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민중의 희생이 되거나 아니 희생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상념과 사람들의 얘기를 부지중에 결부시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이건 아무래도 자연과학자로서는 황당한 표현이군. 도대체 그 영혼이란 어떤 것인가? 카타바소프가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아니,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솔직히 말해서 눈꽃만큼의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네. 카타바소프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지 않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복음서 속에서 언제나 레빈을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 한 구절을 정말 환하게 아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인용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서서 반박을 시도했다. 그야 물론 지당한 말씀입니다. 옆에 서 있던 노인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쏠린 시선에 답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 한 방 먹었지? 확실히 되게 한 대 얻어맞았군. 카타바소프는 참으로 유쾌한 듯이 소리쳤다. 레빈은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 참을 수가 없어서 논쟁을 시작해버렸다는 것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칼날이 들어가지 않는 갑옷으로 몸을 무장하고 있는데 나로 말하면 맨주먹이니까 말이야. 레빈은 형과 카타바소프를 설득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동의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역설하고 있는 것은 하마터면 그를 파멸시킬 뻔했던 저 지혜의 오만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형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양쪽 수도에 들이닥친 수백 명의 말 잘하는 의용군들이 한 말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들이야말로 모든 신문과 함께 민중의 의지와 사상을, 그것도 복수와 살인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 사상을 대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인 민중 속에서 그와 같은 사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 속에서도 그러한 사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은 러시아의 민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그도 민중과 함께 무엇이 공공의 복지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한 알 수도 없었지만 이 공공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계시된 선의 율법을 엄격히 이행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비록 어떠한 공동 목적이 있을지라도 전쟁을 바랄 수는 없고 그것을 선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하일 리히치나 민중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민중은 러시아에 처음으로 국가를 세운 민족 바랴크인의 초대에 관한 전설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표명하고 있었다. 제왕이 되어 우리들을 다스려라. 우리는 흔쾌히 완전한 복종을 맹세한다. 모든 노고, 모든 굴욕, 모든 희생을 이 몸에 짊어지겠다. 그렇지만 심판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그러나 바야흐로 이 민중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말에 의하면 그토록 값비싼 대가로 사들인 권리를 포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만일 여론이라는 것이 신성 불가침의 심판자라면 어째서 혁명이나 지방자치제가 슬라브 구제운동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가 하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상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었던 것은 현재로서는 이 토론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화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레비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비를 만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손님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17. 노공작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집마차를 타고 돌아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도보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비구름은 휘어지기도 하고 검어지기도 하면서 매우 빨리 몰려왔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면 더욱더 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비구름의 앞장을 선 낮게 들이운 그을음이 섞인 연기처럼 시꺼먼 구름은 비상한 속도로 하늘을 질주해왔다. 집까지는 아직도 200걸음쯤 남아 있었는데 벌써 바람이 일었고 당장이라도 모진 소나기가 쏟아질 듯했다. 아이들은 놀란 듯 그리고 기쁜 듯 아우성치면서 앞서서 달려갔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다리에 희감기는 치마와 힘들게 싸우면서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이미 걷는 것이 아니라 뛰고 있었다. 남자들은 모자를 붙잡고 큰 걸음으로 걸었다. 그들이 겨우 현관 계단까지 오자마자 커다란 빗방울이 철제 홈통 가장자리에 맞아 부서졌다. 아이들도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어른들도 쾌활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붕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키치는 레비는 머리수건과 무릎덮개 등을 가지고 현관의 대기실에서 일행을 맞이한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에게 물었다. 같이 오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노파는 대답했다. 그럼 미차는? 분명히 콜로크 숲에 있겠지요. 보모하고 같이요. 레비는 무릎덮개를 낚아채더니 콜로크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비구름은 이미 그 중심으로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주위는 마치 일식대처럼 어두워졌다. 바람은 끝까지 자신을 주장하기라도 하는 듯이 끈덕지게 레빈을 멈춰 세우고 보리수 잎이며 꽃을 갈갈이 찢어놓는가 하면 자작나무의 흰 가지를 이상할 정도로 보기 흉하게 부러뜨려 놓고 아카시아며 화초며 우엉이며 잡초며 나무들의 우둥지를 무엇이나 다 한결같이 한쪽으로 쓰러뜨리려고 했다. 뜰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들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하인의 방의 차양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소나기의 허연 장막은 날쌔게도 멀리 보이는 숲과 가까이 있는 밭의 절반을 뒤덮고 눈 깜짝할 사이에 콜로코 숲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잘게 부서져 흩어지는 빗방울로 대기가 축축하게 느껴졌다. 레비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머리수건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바람에 싸우면서 어느새 콜로코 숲 가까이에 달려갔을 때 커다란 떡갈나무 뒤에 뭔가 허연 것이 있는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고 흡사 대지가 활활 타올라 높고 드높은 하늘이 소리를 내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순간 아찔해진 눈을 떴을 때 레비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쳤다. 그는 이제 방금 자신과 콜로코 숲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비의 장막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숲의 한가운데 있던 눈에 익은 떡갈나무의 푸르른 꼭대기가 이상하게 그 위치를 바꿔버린 것을 깨달았다. 벼락을 맞은 것일까? 레빈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떡갈나무의 꼭대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낙하 속도를 빨리 하면서 다른 나무들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 위로 쓰러지는 거목의 우지직하는 갱음이 귀에 들렸다. 한순간 번개와 천둥과 찬물을 몸에 끼얹은 듯한 느낌은 레빈의 내부에서 공포라는 하나의 인상에 녹아들고 말았다. 아, 하느님, 제발 저 사람들을 덮쳐버린 것이 아니기를.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제는 이미 쓰러져 버린 떡갈나무 밑에 깔리지 않았기를 바라는 기원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달았으나 그 무의미한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내가 아들을 안고 늘 잘 가는 곳까지 달려가 보았으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숲의 반대쪽 끄트머리에 있는 늙은 보리숲 밑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거무스름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무엇인가에 위에 웅크린 듯이 하고 서 있었다. 그것은 키치와 부모였다. 레빈이 두 사람 곁으로 달려갔을 때 비는 이미 그쳐버리고 하늘은 맑게 개기 시작했다. 보모의 옷은 옷자락 쪽만은 젖지 않았으나 키치의 옷은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비는 이미 그쳤는데도 두 사람은 여전히 벼락이 떨어졌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두 사람 다 녹색 덮개가 씌워진 유모차 위에 허리를 굽히듯이 하고 서 있었다.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하고 그는 물이 가득 차서 걷기가 거북하게 된 편상하로 아직 남아있는 물구덩이를 철벅이며 그녀들에게로 달려가면서 말했다. 빨갛고 검은 키치의 얼굴은 그에게로 돌려져 있었고 모양이 바뀐 모자 밑에서 겁에 질린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소. 어떻게 그런 부주의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려. 그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대들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아기가 소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막 하고 키치는 변명을 시작했다. 미차는 아무 일 없이 빗물에 젖지도 않고 콜콜 잠자고 있었다. 아니, 정말 다행이야. 나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모두들 젖은 기저귀를 모았다. 유모는 아기를 차에서 내려 안고 걷기 시작했다. 레비는 화를 낸 것을 사과하기라도 하듯이 유모의 눈을 훔쳐보며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18. 이날 레비는 하루 종일 건성으로밖에 한패에 끼일 수 없는 아주 별의별 잡다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틀림없이 자기의 내부에서 생겨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변화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충만함을 알고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비가 온 후에는 길이 너무 질퍽거려 산책하러 나갈 수도 없었다. 게다가 소나기 구름이 아직까지도 지평선을 떠나지 않고 여기저기에 우레소리를 울리기도 하고 새까맣게 소용돌이 치기도 하면서 하늘을 헤매고 있었다. 일동은 이날의 나머지 시간을 집안에서 지냈다. 토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만찬이 끝난 후에는 모두들 기분이 좋아졌다.
카타바소프는 처음에는 그와 처음 사귀게 된 사람들을 반드시 기쁘게 해주는 그 특유의 익살로 부인들을 웃겼다. 그런 뒤에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이끌려 지파리의 암컷과 수컷의 성질뿐 아니라 그 외양의 차이로부터 생태에 이르기까지 아주 흥미있는 자신의 관찰을 들려주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도 역시 기분이 쾌활해져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는 동생의 부추김을 받아 동방 문제의 장래에 관한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그것은 매우 솔직하고 재미있는 것이어서 일동은 자신들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을 정도였다. 다만 키치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미차를 목욕시켜야 한다면서 하녀가 부르러 왔기 때문이었다. 키치가 나간 후 몇 분이 지났을 때 레빈도 또한 아기방으로 불려갔다. 마시던 차는 그대로 놓아두고 흥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그와 동시에 이제까지 상당히 중대한 일이 아니면 부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레빈은 아기방으로 갔다. 해방된 4천만의 슬라브 민족의 세계는 러시아와 함께 역사상 새로운 한 시대를 이룩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마지막 말까지 들을 수 있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견해는 레빈에게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째서 자신을 부른 것일까 하는 불안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그는 객실에서 밖으로 나와 혼자 있게 되자 오늘 아침에 자신의 생각을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세계 역사에 있어서 슬라브적 요소의 의 등에 관한 그런 얘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 그런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과 똑같은 기분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지금도 이전처럼 사색의 과정을 모두 상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은 그에겐 불필요했다. 그는 느닷없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상과 결합되어 있던 감정 속으로 옮아가 그 감정이 자기의 내부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고 명확한 것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지금의 그에게는 이전에 어떤 감정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색의 과정을 충분히 밟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의 그 무리하게 억지로 발라맞춘 평안은 없었다. 아니, 지금의 그와는 반대로 환희와 평안의 정이 이전보다도 생기에 차 있어서 사색이 감정을 뒤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테라스를 걸어가면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별을 발견하고 퍼뜩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 자신이 보고 있는 저 창공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아직도 뭔가를 끝까지 생각지 않고 나 자신에게 숨긴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는 계속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반박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다 분명해질 테니까. 이제 막 아기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야 그는 자기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었다. 만일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첫째의 입증이 선은 존재한다고 하는 주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어째서 이 계시는 단순히 기독교에만 국한되어 있는가? 마찬가지로 선을 역설하고 선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도나 마호멧 교도의 신앙은 이 계시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이 의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답을 지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미처 그것을 자신에게 분명히 밝히기도 전에 아기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키치는 양쪽 소매를 걷어올리고 목욕대야 속에서 철썩거리고 있는 갓난아기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남편의 발소리를 듣자 그쪽을 돌아보고 웃는 얼굴로 자기 곁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키치는 더운 목욕물 속에 반듯하게 드러누워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통통하게 살이 찐 갓난아기의 머리를 한쪽 손으로 받치고 또 한쪽 손의 근육을 한결같이 긴장시키면서 갓난아기의 몸 위로 스폰지의 물을 쥐어짜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키치는 남편이 곁으로 왔을 때 말했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한 말이 맞았어요. 똑똑히 알아보거든요.
무슨 일인가 하면 미차가 오늘부터는 집안 사람들의 얼굴을 확실하게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레빈이 목욕대야에 가까이 가자 바로 그 실험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하게 성공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려온 식모가 갓난아기 위로 몸을 구부리자 갓난아기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싫다고 도리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키치가 몸을 구부리자 갓난아기는 갑자기 활짝 웃음을 띠고 조그만 두 손으로 스폰지에 매달려 키치나 부모만이 아니라 레빈조차도 뜻밖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도록 참으로 만족스러운 듯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쪽쪽 입술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부모는 갓난아기를 한쪽 손으로 목욕대야에서 들어올려 더운 물을 끼얹어 헹군 다음 수건으로 감싸 깨끗이 닦아주었다. 그리고 갓난아기는 오랫동안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지른 후에 어머니의 손에 넘겨졌다. 나는 당신이 아기를 좋아하게 되셔서 참 기뻐요. 하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늘 앉는 자리에 편히 앉은 다음 키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기뻐요. 당신이 아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서글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야. 설마 내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으려고? 나는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을 뿐이야. 뭐요? 원 세상에 아기한테 환멸을 느꼈다고요? 아니,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거요. 나는 마치 천만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유쾌한 감정이 활짝 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요. 그런데 그 대신 어쩐지 싫은 듯한, 불쌍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 키치는 미차를 씻기기 위해서 빼내었던 반지를 가냘픈 손가락에 다시 끼면서 갓난아기를 안은 채 남편이 하는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 어쨌든 기쁜 감정보다는 두렵고 불쌍한 기분이 먼저 들었던 거요. 하지만 오늘 저 천둥 소리가 났을 때 공포감을 느끼고는 나 자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겨우 알게 된 거요. 키치의 얼굴은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당신 그렇게도 놀라셨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미 끝나버린 지금이 훨씬 더 무서워요. 나중에 그 떡갈나무를 보러 갔다 오겠어요. 그건 그렇고 저 카타바소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하루는 아주 즐거웠어요. 당신도 그럴 생각만 있으시다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그렇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거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있는 데로 가세요. 이곳은 목욕을 시킨 다음엔 언제나 수증기 때문에 무더워요. 19. 아기 방을 나와 홀로 있게 되자 레비는 곧 다시 뭔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었던 그 상념을 상기했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객실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테라스에서 걸음을 멈추고 난간에 팔꿈치를 짚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가 바라고 있었던 남쪽에는 비구름은 없었다. 비구름은 반대편에 몰려 있었다. 그쪽에서는 때때로 번갯불이 번쩍이기도 했고 먼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레비는 뜰의 보리수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익은 삼각형의 별자리와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은하수와 그 수많은 지류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번갯불이 번쩍거릴 때마다 은하수만이 아니라 밝은 별까지도 그 빛 때문에 사라져 버렸으나 번개가 그치면 마치 정확한 손으로 다시 던져지기라도 한 것처럼 또다시 제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 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는 걸까? 레비는 아직 분명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자기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다. 하느님의 존재에 관한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유일한 표시는 전 세계에 게시되어 있는 선의 율법이다. 그것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고 불리는 신자 축에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결합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좋든 싫든 원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교도나 마호멧 교도나 유교도나 불교도는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생각해도 위험하게 여겨지는 다름 아닌 이 의문을 자신에게 제기해 보았다. 정말로 이들 몇 억이라는 사람들은 그것 없이는 삶의 의도 없어지는 최고의 행복을 빼앗긴 것일까? 그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으나 즉시 자신의 생각을 정정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인류 전체의 온갖 신앙이 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지 않은가? 이 같은 모호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전체를 위해 신이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묻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 개인에게는 내 마음속에는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이 틀림없이 계시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지식을 이성이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 물론 나도 역시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작나무의 높다란 가지 위에서 재빨리 위치를 바꾼 밝은 행성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별의 운행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구의 자전 같은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별은 운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만일 천문학자들이 지구의 복잡 다양한 움직임을 모두 그 계산에 넣는다면 과연 무엇을 이해하고 산정할 수 있겠는가? 천체의 거리나 중량이나 운행이나 동란 등에 관한 그들의 놀랄만한 결론은 오직 부동의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발광체의 눈에 비치는 운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운동은 지금 바로 나의 눈앞에 있고 이제까지 몇 세기에 걸쳐서 수백만의 사람들의 눈에 똑같이 비친 것이요. 그것은 항상 동일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며 항상 동일한 것으로 믿어질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 개의 자오선이나 지평선에 대한 관계만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천공의 관찰에 기초를 두지 않는 천문학자의 결론이 공허하고 불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결론도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동일하고 장래에도 또한 동일한 선의 해석, 기독교에 의해서 나에게 제시되고 항상 나의 마음속에서 신봉될 수 있는 선의 해석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불안정한 것이 될 것은 틀림없다. 다른 종교나 그 종교의 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선 내가 결정할 권리도 없거니와 또한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어머, 당신은 아직도 안 가셨어요? 하고 돌연 같은 통로로 객실로 가던 키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세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나요? 하고 그녀는 별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때 만일 또다시 번갯불이 별빛을 가리고 그를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역시 그의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번쩍하는 번갯불에 그녀는 그의 얼굴의 모든 것을 보고 그가 침착하고 기쁨에 차 있는 것을 알아채자 싱긋 웃어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다. 레비는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녀에게 얘기할까 말까? 그렇다. 얘기해야지. 그러나 그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순간 그녀도 역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 봐요, 코스차. 부탁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저 구석방에 가셔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계시게 다 준비되었나 보고 오세요. 나는 가기가 거북해요. 새 세면대도 가져다 놓았나요? 좋아, 내가 꼭 가볼게. 하고 레비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 하고 그는 그녀가 앞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했다. 이것은 비밀이다. 나 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중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이다. 이 새로운 감정은 내가 공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갑자기 변화시켜 주지도 않고 갑자기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내부를 비춰주는 것도 아니다. 마치 저 미차에 대한 감정과 똑같아. 역시 뜻밖의 선물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감정은 역시 부지불식간에 고뇌와 함께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 거기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말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변함없이 마부 이반에게 화를 내기도 할 것이고 여전히 토론을 하거나 당치도 않은 때 나 자신의 사상을 표명하기도 할 것이다. 아니, 이전이나 다름없이 나의 성스러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 사이에는 가령 그것이 아내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공포 때문에 아내를 책하기도 하고 그것을 후회하기도 하겠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생활은, 나의 전 생활은 이제부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삶의 1분마다 여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무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생활에 부여할 수 있는 틀림없는 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함께 읽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분량 면에서 쌍벽을 이루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보다 어쩌면 통독이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인물에 대한 예리하고 빼어난 묘사와 통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학 연구가 나보코프의 말처럼 예술가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 상당한 분량으로 함께하고 있는 설교자 톨스토이의 소설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작가의 윤리적 종교적 견해에 대한 너무도 긴 서술들이 독서의 흐름에 장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루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론 이러한 서술들을 빼고 날씬하게 안나 까레니나를 뽑아냈더라면 어땠을까? 소설로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에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었는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술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진지한 문제이며 중요한 삶의 일면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창조적 원숙의 정점에서 쓰여졌고 안나 까레니나 이후 사실상 톨스토이가 절필을 했기 때문에 이후 이반 일리히치의 죽음 하나를 더 남겼지만 톨스토이의 최후의 대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전쟁과 평화를 읽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안나 까레니나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또 다른 열정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학의 임무 토마스 만. 나는 서슴없이 안나 까레니나는 세계 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회소설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쓴 것은 오히려 반사회소설이었다. 제목에 쓰여진 성서의 구절이 이미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를 갚으리라. 톨스토이로 하여금 이 소설을 쓰게 한 윤리적 원동력은 의심할 바 없이 사회의 비정한 냉혹성을 탄핵하는 데 있었으리라고 믿어진다. 끝까지 마음속에 고귀한 긍지를 잃지 않았던 한 여성 안나 까레니나는 우연한 애정의 과실로 인해 냉혹한 사회로부터 무서운 채찍질을 당한다. 그녀의 죄를 심판하는 일은 그냥 신에게 맡겼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심판을 내리는 방법도 결국은 사회의 힘을 통해서이며 엄연한 사회의 규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사회의 도덕률을 어긴 안나 까레니나의 운명은 한 걸음 한 걸음 비참한 결말로 빠져들고 마는데 그 무시무시한 필연과 강제는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사회를 탄핵하려고 했던 최초의 윤리적 동기에는 이미 일종의 모순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만약 사회가 이렇다 할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규율이라는 것이 관습과 도의를 어느 선까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또 그 효과에서 그 두 가지가 어디까지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가? 사회의 제약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슴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하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를 생생하게 현실화하는 것, 문제를 어디까지나 의문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강렬한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학의 임무가 아닐까? 안나 까레니나에게 가차없는 아픔을 주어야 했던 톨스토이는 작가로서는 처절한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해서 진지하게 그 같은 문학의 임무를 다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톨스토이가 안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당장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소설의 제목을 안나 까레니나로 붙였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마 안나 이외의 인물의 이름을 소설의 제목으로 붙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주인공 안나의 애인이며 젊음이 넘쳐 흐르는 기사답고 늠름한 근위장교 브론스키 백작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니다. 안나의 남편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니는 작가의 위대한 예술에 의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묘사된 인물이다. 그는 배반당한 남편으로서 한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통하기까지 하며 또 불쾌하면서도 고고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역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니다. 오히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나의 운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인물이다. 톨스토이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콘스탄틴 레빈이 바로 그 인물이다. 그의 등장으로 해서 안나 카레니나의 주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최초의 동기는 그로 인해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레빈의 관점과 사고, 그의 비판적 양심과 이단적인 완고함, 이러한 것들의 불가사의한 힘과 중합이 이 위대한 사회소설을 독특한 반사회소설로 만들었다. 이른바 작가의 대변자인 레빈은 참으로 이상한 인물이다. 프랑스의 문제극에는 비판자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레빈은 바로 톨스토이의 사교계의 비판자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비프랑스적이다. 사교계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신이 사교계의 인간이어야 한다. 레빈은 러시아의 상류사회에서 자란 인간이지만 자학적이고 급진적인 이단자다. 대담하면서도 내성적이고 반항적이면서도 회의적인 인간이다. 풍부한 지성의 불가사의한 비논리성과 자연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는 지성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레빈은 사교적인 인물은 아니다. 인간의 성이나 진지함이나 진심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오직 침묵의 외로운 생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사교계의 생활은 인간을 요설가, 거짓말쟁이, 어릿광대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는 말한다. 모스크바의 많은 사교 모임이나 문화적 집회 등을 통해 인간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의견을 말하며 어떤 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인간의 단체 생활이 그 얼마나 우매한 빛으로 비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요설가, 어릿광대, 앵무새가 되어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레빈은 이른바 루소주의자다. 그는 도시 문화의 모든 것, 도시 생활과 결부된 정신이나 요란한 문화적 활동의 모든 것을 더러운 죄악으로 밖엔 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는 전원생활만이 인간적인 생활이다. 그러나 레빈의 전원생활은 도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감상적이고도 교만한 사랑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레빈의 형인 학자는 낚시질이라는 비정신적인 행위에 취미를 가진 데 대해 일종의 특권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레빈의 전원생활은 현실의 진지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인간이 거짓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의 내부에는 19세기 과학의 뒷전으로 역행하는 것, 아니면 19세기 과학을 뛰어넘어서 전진하는 그 무엇이 있다. 뭔가 절망적인 모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사교 모임의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레비는 하늘을 향해 누워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 푸른 하늘이 무한한 공간임은 나도 알고 있다. 하늘은 옛날 사람들이 말했듯이 둥그런 천장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열심히 응시해 보아도 푸르게 부풀어 오른 둥그런 천장밖에 볼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천체의 무한한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은 푸르고 단단하며 둥그런 천장이라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은 무리하게 무한한 공간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둥근 천장을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것은 신앙일지도 모르며 새로운 리얼리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9세기 과학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뭔가 괴테를 연상케 하는 데가 있다. 애국주의니 슬라브주의니 의용군 지운 따위에 대한 레빈, 즉 톨스토이의 회의적, 현실적, 이단자적 태도는 역시 괴테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는 미칠 듯이 열광하는 감격을 거부했다. 나폴레옹 전쟁 때의 괴테와 마찬가지로 그는 주위를 둘러싼 감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자 고독을 지켰다. 더욱이 괴테의 경우도 톨스토이의 경우도 새로운 정신인 민주주의가 국민운동과 결부되어 사회의 일반 의지가 처음으로 정부의 행동을 결정하려 했던 순간의 일이었다. 여기에 19세기의 정신이 있다. 그런데 레빈은 아무리 해도 새로운 시대에 달갑지 않은 진리와 친근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그것보다 한 걸음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한 걸음을 매우 위험한 한 걸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령 그것이 진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류적 우애에 대한 한 걸음이 아니라면 당장 목매주의와 야만 상태에 빠질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19세기의 과학 지식을 무턱대고 배격하고 그 대신 오히려 조잡한 반문화적 행위인 신화와 신앙에 몸을 맡긴다면 이미 그것은 고고한 모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범국민적으로 강행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한 걸음 전진은커녕 수백 마일 후퇴할 것이다. 참된 한 걸음 전진은 끊임없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러한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푸르게 부풀어 오른 둥그런 천장이라는 새로운 리얼리즘에서 영원한 인간성을 의미하는 진리, 자유, 인식의 순진한 이상주의를 향한 한 걸음이 아니라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전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복고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실로 어이없는 어리석은 관념이 지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행복을 위해, 즉 배와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생활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곧 인간다운 올바른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에 따라 살고 혼을 위해 살며 신의 뜻에 따라 살고 선한 것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필연적인 삶의 방법은 배와 입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삶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의 타고난 생활인 것이다. 오직 배와 입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삶이며 오히려 신을 위해 진리와 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단순 명확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신념이 지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은 실로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일이다. 지성은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다. 냉혹한 지성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 행복만을 쫓게 만들며 육체적 행복을 위해 가차없이 우리의 이웃을 학대하게 하는 것이다. 선의 인지는 지성의 능력권을 벗어난다고 레빈은 단정한다. 선은 자연과학의 인과관계 밖에서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누구라도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생의 의와는 결별한 비관적인 19세기 과학과는 다른 것이 있다. 19세기 과학을 초월한 것이 있다. 과학과는 다른 과학 이상의 정신적인 것에 의의가 있다.
즉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성한 선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놀랍도록 단순한 인식이 레빈에게 한없는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그는 이러한 기쁨에 파묻혀 19세기의 비관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과학이 역시 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간절한 노력에서 생겼다는 것, 오히려 자연과학이 엄격하고 통절한 진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로 해서 인생의 의의를 묻는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자연과학은 신을 부정함으로 해서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빈은 그것을 잊고 있었다. 레빈은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한 인물로서 예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별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은 잊을 필요가 없었다. 이 점이 레빈과 톨스토이를 구별하는 하나의 선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해야 했다. 예술에 의해서, 예술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 그는 이미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위대한 예술의 탑을 쌓아 올렸다. 선을 인지한다는 것이 예술을 부정하는 근거와는 정반대의 일임을 어째서 톨스토이는 잊었던 것일까? 아마 그것은 톨스토이의 예술이 갖는 초월적인 거인의 힘에 의해서 반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